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딸 하나를 둔 50대 중반의 엄마이자 평범한 여자입니다. 지금은 한 아이의 엄마로 보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제 어린 시절은 유독 힘들었습니다. 남들처럼 특별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란 것도 아니었죠. 그 시절부터 한참 동안 제 인생은 가난과 고단함, 그리고 혼자 살아내야 한다는 버거운 짐 위에 놓여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 인생에는 언제나 가장 힘든 순간에 뜻밖의 손길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사람의 인연이든 우연처럼 다가온 작은 사건이든 그 모든 것들이 저를 여기까지 버티게 한 힘이 되어 주었죠. 어쩌면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불행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증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을 만나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 그가 떠난 뒤 찾아온 절망, 그리고 다시 제 인생을 바꿔놓은 기적 같은 순간까지 몇 년 전 저와 제 가족에게 일어난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보려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제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이었던 7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저는 엄마와 단둘이 살게 됐죠. 어릴 때라 아버지가 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까지는 잘 기억나질 않습니다. 다만 그 이후로 엄마가 힘들어했다는 것, 끼니도 걸러야 할 정도로 가난했다는 것만 떠오릅니다. 그래도 저는 곁에 엄마가 있다는 게 그저 좋았지만 엄마는 조금 달랐나 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를 데리고 시골에 계시는 할머니 집으로 갔어요. 할머니와 자주 보던 사이가 아니라서 그저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할머니의 집은 아주 작고 초라했습니다. 엄마는 제게 마당에서 놀고 있으라고 말한 뒤 할머니와 함께 방 안으로 들어갔고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했어요. 정희는 오늘부터 할머니 집에서 살 거야. 진짜? 그럼 엄마도 같이 사는 거지? 아니, 정희랑 할머니만 같이 사는 거야. 엄마는 다시 서울로 올라갈 거야. 왜? 나 엄마랑 떨어지기 싫단 말이야. 내가 엄마 말 안 들어서 그래? 엄마가 돈 벌면 다시 데리러 올 테니까 그동안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 울면서 대문을 나서는 엄마의 옷자락을 붙잡아 보았지만 엄마는 매정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곤 따라오지 말라며 무섭게 소리쳤죠. 난생 처음 들어보는 엄마의 화난 목소리에 너무 놀란 나머지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오도 가도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엄마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말이죠. 할머니는 울고 있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엄마한테 버림받은 거나 다름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날 이후 엄마는 단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돈 벌어서 온다는 그 말을 믿었지만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죠. 저는 엄마와 다시 살 수 있을 거란 희망을 버렸습니다. 희망 대신 엄마에 대한 원망만 마음속에 품고 살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할머니와 단둘이 살게 됐죠. 할머니는 가진 게 많진 않았지만 어떻게든 저를 먹이고 입히려 애쓰셨어요. 밭일을 하느라 거칠고 굵어진 손가락과 얼마 없는 반찬이지만 갓 지은 밥과 반찬으로 밥상을 차려내시던 할머니의 구분 등을 의지하며 1살, 2살 나이를 먹어갔어요.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인 할머니는 제가 고등학교 졸업을 몇 달 앞둔 겨울 일하고 오시다가 사고가 났고 결국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어렸던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죠.
그런데 화장실을 가다가 장례식장 한쪽에서 큰아버지와 고모가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오빠, 정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래도 오빠가 장남이니까 데리고 살 거지? 우리는 집도 잡고 안 돼. 너도 내 사정 알잖아. 나도 집사람 눈치 보여서 안 돼. 진짜 어떡하냐. 그냥 어머니 집에서 혼자 살게 해야 하나? 어머,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장례 끝나면 이 집은 팔아야지. 어머니 우리 자식들 앞으로 남겨주는 건데 아무리 코딱지만한 집이라도 팔아서 나눠야지.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정이제를 어떻게 할지 고민이다. 다들 할머니 장례식이 끝나면 아직 미성년인 저를 누가 데리고 갈지 의논하는 듯 했지만 사실은 서로 맞지 못한다면서 미루기만 할 뿐이었어요. 계속 그 말을 듣고 있으니 저도 화가 났죠. 그래서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따졌습니다. 누가 저 키워달라고 했어요? 나도 몇 개월만 있으면 성인이에요. 저 혼자 알아서 살 테니까 걱정들 하지 마세요. 어머, 정이제 말하는 거 봐. 아휴, 누가 지엄마 딸 아니랄까봐 말버릇도 쏙 빼다 박았네. 너 어른한테 그렇게 대드는 거 누가 가르쳤어? 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어? 저는 버릇 우는나는 고모를 뒤로 한 채 장례식장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그날따라 저를 버리고 간 엄마가 더욱 떠올랐죠. 그리운 게 아니라 미움이었습니다. 어디서 얼마나 잘 살고 있길래 소식 하나 없는지 원망스럽기만 했어요. 할머니의 장례식을 마친 뒤 저는 집으로 바로 돌아왔습니다.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니 이 집도 정리할 예정이었죠. 친척들 앞에선 큰 소리치며 알아서 잘 살겠다 했지만 사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건 돈이었지만 제가 가진 거라곤 용돈 몇천 원이 전부였어요. 걱정을 하며 할머니의 사진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데 큰아버지가 문 밖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아버지가 어쩐 일이세요? 바로 올라간 거 아니셨어요? 혹시 이 집 때문에 오신 거예요? 걱정 마세요. 곧 짐 정리해서 나갈 거니까. 정이야, 너도 다 컸으니까 솔직하게 말하마. 다들 사정도 안 좋고 현실적으로 식구 하나 들이는 게 쉽지가 않아. 너한텐 참 미안하다. 그리고 이거 받아라. 친척들이 모아서 만든 돈이야. 300만 원인데 그 돈이면 어디 작은 방 한 칸 보증금은 될 거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게 전부다. 그 돈을 받아들고 나니 이제 세상에 나 혼자라는 게 실감났습니다. 의지할 어른도 가족도 아무도 없구나.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가야겠구나. 그렇게 다짐하니 눈물이 났지만 약해지면 안 됐기에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밤, 저는 할머니 영정 앞에 절을 올리고 얼마 되지 않은 짐을 가방에 챙겼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시골집을 떠나 서울행 버스에 올랐어요. 그리고 서울에 도착해선 가장 먼저 방부터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가진 게 많지 않아서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죠. 결국 햇볕도 잘 들지 않는 반지하방 중에서도 제일 싼 월세방을 얻었습니다. 벽지가 군데군데 뜯어져 있었고 바닥에선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올라왔지만 그래도 제 이름으로 계약한 첫 집이라는 사실이 조금은 뿌듯했습니다. 다음 날부턴 곧장 일을 구하러 돌아다녔어요. 당장 밥은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집 근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틈틈이 카페, 식당 같은 데서도 일거리를 찾았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니 다리가 퉁퉁 붓고 손에 굳은 살이 배겼지만 하루라도 일하지 않으면 당장 생활이 어려웠기에
힘들어도 참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 피부관리실에 청소를 하게 됐고, 그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청소만 했는데 그곳에서 일하는 피부 관리사들을 보니 저도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청소를 하다 보면 직원들과도 종종 대화를 나눌 때가 있었는데, 그러다 친해진 언니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언니는 제가 고향에 있는 동생 같다며 볼 때마다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했습니다. 정희 오늘도 일하러 왔니? 이거 하나 마시고 일해. 비타민 음료인데 먹고 나면 힘이 생긴다니까. 언니, 감사합니다. 근데요, 저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그게 저도 이 일 해보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자격증 그런 거 있어야 하는 거죠? 당연하지. 근데 독학으로 따려면 좀 어렵고 아무래도 학원 다니면서 배워야 할 거야. 왜? 정희 너도 피부 관리해 보려고? 그래, 잘 생각했다. 어린애가 언제까지 청소만 할 순 없잖아. 내가 나온 학원 알려줄게. 그날 일을 마치고 그 언니가 알려준 학원에 가서 상담도 받고 집에 가선 제가 가진 돈이 얼마인지 확인해 봤습니다. 저축을 해둔 탓에 학원을 다닐 순 있을 것 같았지만 학원비를 내고 나면 한동안 빠듯하게 살아야 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게 미래를 위한 투자란 생각에 망설이지 않고 학원을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노력한 끝에 1년 뒤 저는 피부관리사 자격증을 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한 피부관리실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직장이 생기니 삶의 무게도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일에서 보람도 느꼈죠. 그리고 조금씩 돈도 모아갔어요. 삶이 어느 정도 안정되니 또 다른 꿈이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저만의 가정을 꾸리는 거였죠. 언젠가는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자식도 낳고 제가 받지 못했던 사랑을 제 자식에겐 듬뿍 주고 싶어졌어요. 물론 몇 번의 연애도 했고 그중 한 남자와는 결혼 얘기까지 오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더군요. 부모도 없고 재산도 없는 제가 그 집안 눈엔 영 못마땅했던 모양입니다. 결국 반대에 부딪혀 헤어져야 했어요. 저는 그때 가진 게 없다는 게 사람을 초라하게 만든다는 걸 또 한 번 깨닫게 됐고, 이후로 몇 년간은 일만 하면서 보내게 됐습니다. 나름 경력이 쌓인 저는 처음 일을 시작했던 피부관리실보다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곳은 크진 않았지만 단골 손님이 많았고 대부분 잘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관리실에서 일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무렵엔 제게도 단골 고객 몇 명이 생겼어요. 그중엔 부잣집 사모님도 있었는데 하루는 그 사모님이 제게 만나는 사람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기 정희 씨, 자기 지금 연애해? 연애요? 아니요, 저 연애 안 한 지 좀 됐어요. 아니 왜? 정희 씨 얼굴도 예쁘지, 성격도 좋지, 일도 잘하지. 이런 사람이 왜 아직까지 혼자야? 그러게요. 누구 만나는 게 쉽지가 않네요. 저는 이렇게 평생 돈이나 벌 팔자인가 봐요. 아유, 그런 팔자가 어디 있어. 잘됐다. 내가 정희 씨한테 좋은 사람 한 명 소개시켜줄게. 김원중 씨라고 우리 집에서 일하는 운전기사인데 정희 씨 또래거든. 사람이 참 착하고 성실한데 숫기가 없어서 그런지 일만 하고 살더라고. 둘이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괜찮으면 한번 만나볼래?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밥 한 끼 한다고 생각해. 처음에는 아무래도 고객이 제안하는 자리라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그땐 외롭기도 했고 연애를 안 한 지 오래되기도 해서 사모님 말대로 가볍게 만나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만나보겠다고 하자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죠. 바로 그 주 주말에 저희는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정이라고 합니다. 김원중 씨 맞으시죠? 아, 죄송해요. 길이 막혀서 조금 늦었어요. 괜찮습니다. 저도 도착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어서 앉으세요. 같이 밥을 먹으며 대화를 나눠보니 사모님의 말처럼 그는 착했습니다. 하지만 착하기만 한 걸론 마음이 끌리진 않더라고요. 밥을 먹고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자리를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즐거웠던 인사를 하고 돌아섰고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걸로 끝일 줄 알았는데 그가 제 이름을 부르며 뛰어왔습니다. 정희씨, 잠깐만요. 그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정희씨를 한 번 더 만나고 싶거든요. 혹시 괜찮으시면 저랑 한 번 더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그는 그 말을 하면서도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걸 보니 숫기 없는 남자가 큰 용기를 냈다는 생각이 들었고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다시 만날 생각은 없었지만 단골 고객이 주선해준 자리이기도 했고 그가 먼저 다가와 주었기에 몇 번 더 만나보고 결정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저희는 한 번 더 만났어요. 그날은 한파주의보가 내릴 정도로 추웠습니다. 만나기로 했던 밥집 근처에 도착하자 식당 앞에서 발을 동동 굴리면서 서 있는 그가 보였어요. 원종씨, 추운데 왜 밖에 나와 있어요? 안에 들어가 있지. 제가 늦었으면 어쩌려고 그랬어요. 괜찮습니다. 정희씨 춥죠? 이거 받으세요. 그가 준 건 핫팩이었습니다. 얼마나 주머니 속에 넣어놨던 건지 따뜻하다 못해 뜨거울 정도였고 그 작은 핫팩 하나가 추위뿐 아니라 제 마음도 녹여내버렸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서도 그는 하나부터 열까지 저만 챙겨줬어요. 밥을 먹는 내내 제가 잘 먹는 게 있으면 가까이 놔주었고 너무 큰 음식은 한 입에 먹기 좋게 다 잘라주더라고요. 별것 아닌 행동일 수 있지만 저 같은 사람에겐 아주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동안은 누군가 제게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 써준 적이 없었거든요. 데이트를 마치고 그는 집까지 절 바래다 주었습니다. 그와 나란히 걷는데 자꾸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나를 소중하게 대해주는 그를 보며 저도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원중 씨는 언제 어디서든 주변의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길에서 손수레를 끌고 힘겹게 걷는 노인을 보면 대신 끌어주기도 했고요. 지하철이나 길가에서 물건을 파는 어르신을 보면 꼭 하나씩 사주곤 했어요. 가끔은 너무 많이 사주는 바람에 집에 돌아갈 땐 양손에 한가득 짐이 들릴 때도 있었죠. 저는 그런 모습이 이해가 가지 않아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원중 씨는 어르신들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사주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계신 거 보면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사실 전 부모님이 안 계세요. 어릴 때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쭉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절 키워주셨거든요. 그러셨구나.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할머니가 키워주셨어요. 우리 공통점이 하나 있네요. 저희는 비슷한 외로움과 결핍을 공유하게 됐고 그래서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연인이 됐어요. 그는 적은 월급 속에서도
몇 군데 보육원에 후원을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런 글을 따라 가끔 시간이 나면 보육원에 봉사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2년 동안 연애를 이어갔고 그 시간 동안 원중 씨는 저를 단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었어요. 그는 언젠가 자신의 사업을 해보고 싶다며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사소한 약속 하나라도 반드시 지켰어요. 무엇보다 그는 사귀는 동안 단 한 번도 화내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보면 볼수록 믿음직스럽고 좋은 사람이었기에 어느 날 그가 조심스럽게 꺼낸 청혼에 저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제가 그토록 꿈꾸던 따뜻한 가정을 반드시 만들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결혼 후 저희 부부 사이에는 딸이 태어났고 혜원이라는 예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남편은 딸이 태어나자 더더욱 열심히 일했고 혜원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이 되자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운전기사 관둘까 해. 아, 당신 이제 본격적으로 창업해보려고요? 당신만 괜찮다고 하면 이번 달까지만 일한다고 말씀드리려고. 근데 당신도 도와줘야 하는 일이야. 당신 피부관리사 자격증 따둔 거 이대로 썩히기엔 아깝잖아. 우리 피부관리실 차려서 같이 운영해보자. 처음엔 망설였지만 남편은 저와 함께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용기를 주었죠. 남편의 긴 설득에 저희는 사소한 것부터 착실하게 준비해서 직원 2명을 두고 소박한 피부관리실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고객관리와 영업 같은 전반적인 경영을 담당했고 저는 직원들과 함께 피부관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예전에 알았던 단골 몇 명이 고객의 전부였지만 그들이 주변에 입소문을 내줘서 조금씩 손님이 늘어났어요. 남편은 경영을, 저는 전문성을 담당하며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었습니다. 부부가 합심하자 사업은 빠르게 성장했어요. 처음엔 동네 작은 상가 구석에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수도권 곳곳에 가맹점이 생기고 직원들도 제법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생활도 훨씬 여유로워졌어요. 이젠 제가 굳이 관리실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회사가 안정권에 들어섰고 집에서 살림을 돌보며 딸의 뒷바라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돈이 많아지고 사장님 소리를 듣게 되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챙겼고 후원하는 단체도 꾸준히 늘려갔어요. 저는 부자가 되어서도 한결같은 남편이 더욱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제겐 또 하나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 딸 혜원이었어요. 혜원이는 착하고 바르게 그리고 누구보다 똑똑하게 자라줬죠. 딸은 미국에 있는 대학교를 목표로 유학 준비를 할 만큼 재능과 의욕이 컸습니다. 딸이 받아오는 시험 성적을 볼 때마다 저희 부부는 뿌듯했습니다. 당신 왔어요?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얼른 씻고 와서 식사하세요. 일하면서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어요? 당연하지. 근데 혜원이는 어디 갔어? 학원 갔죠. 아참, 오늘 혜원이가 성적표 가지고 왔는데 이번 시험도 잘 봤어요. 이것 봐요, 또 1등이야. 아참, 그리고 여보, 우리 혜원이 유학 진짜 가고 싶은가 봐요. 딸이 가고 싶다는데 당연히 보내줘야지. 우리가 형편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겠는데? 그러게요. 난 어릴 때 공부나 대학교는 꿈도 못 꿨잖아요. 근데 당신 덕분에 우리 혜원이는 그런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보, 진짜 고마워요.
에이, 고맙긴. 나 혼자 사업 일으켰나? 이렇게 성공한 건 당신 공도 아주 커. 우리 더 열심히 해서 혜원이는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게 해주자. 어릴 때 TV 속에서나 보던 걱정 없는 가정, 듬직하고 자상한 아버지와 따뜻한 어머니,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자식, 그런 가정을 저는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행복이 계속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쯤 지나면서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저는 TV 속에 나오는 가족의 모습을 부러워했습니다. 자상한 아버지, 따뜻한 어머니, 그리고 걱정이라곤 한 톨도 없이 웃으면서 뛰어다니는 아이들. 저도 그 속에 섞이고 싶었지만 남의 이야기였죠. 그래서 제가 직접 그런 가정을 이루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듬직하고 자상한 남편, 그리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스러운 딸. 부족할 것 없고 따뜻한 일상이 제겐 가장 큰 축복이었죠. 저는 그 행복이 앞으로도 늘 계속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제 마음대로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시작한 사업이 10년쯤 지나자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2020년에 터진 코로나 때문이었죠.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피부관리 사업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손님들은 발길을 끊었고 가맹점주들은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하나둘씩 운영을 포기했어요. 수도권 곳곳에 늘어섰던 매장이 연이어 폐업하면서 회사는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남편은 조금만 버티면 다시 기회가 올 거라며 끝까지 회사를 지켜내려 했지만 하루가 다르게 수입은 줄고 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임대료 압박이 밀려들면서 결국 손을 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말 그대로 빚더미에 앉게 됐어요. 저와 남편은 가진 재산을 탈탈 털고 집과 자동차까지 팔아 빚을 갚았지만 그래도 남은 빚은 아직 산더미였어요. 한때 유학을 준비하던 딸은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그때 저희 상황에선 국내 대학 입학금조차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다시 운전기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아는 분이 소개시켜줘서 운전기사라도 다시 할 수 있는 게 어디야. 그치? 지금 힘들어도 우리 좀만 더 버텨보자 여보. 혜원 아빠, 당신한테만 너무 다 맡기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나도 일을 구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일자리 구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내가 집안의 가장인데 내가 책임져야지. 당신 그런 생각하지 말고 혜원이 곧 수험생 되는데 애한테 신경 써줘. 남편은 낮엔 운전기사로 밤엔 배달기사로 일하면서 쉬지 않았습니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만큼 몸을 갈아 넣었지만 남은 빚과 생활비를 감당하기엔 늘 빠듯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온몸에 땀과 먼지가 배어 있었고 손바닥은 굳은 살로 가득했어요. 그런 남편의 등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남편은 복권을 사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꼭 10,000원어치만 사더라고요. 술도 담배도 쓸데없는 군것질도 하지 않던 사람이었기에 복권은 그에게 생긴 유일한 즐거움 같았습니다. 번호를 맞춰보는 순간만큼은 빚도 고단함도 잠시 잊을 수 있었던 건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주말 저녁마다 밥을 먹으면서 번호를 맞춰봤었는데 어느 주말엔 TV를 보며 밥만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복권 번호 안 맞춰봐요?
아, 그게 이번 주는 못 샀어. 왜요? 당신 항상 10,000원어치씩 샀잖아요. 이번 주는 많이 바빴어요? 바쁜 건 아니고 일하다가 복권 사려고 항상 가던 가게를 갔는데 거기서 어떤 할머니를 만나가지고 일이 생겨서 복권을 못 사버렸네. 남편은 웃으며 복권을 사러 갔던 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당신도 알지? 내가 항상 가는 복권 가게. 그날따라 사람이 많아서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박스 줍는 할머니가 그 가게 사장한테 내가 아까 복권 사면서 10,000원 더 준 것 같다고 다시 돌려달라고 사정을 하시더라고. 가게 사장은 그런 일 없다면서 늙은이가 사기친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아휴,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 그 할머니는 아무리 생각해도 돈이 한 장 더 간 것 같다고 돌려달라고 하셨는데 결국엔 사장이 자꾸 이러면 경찰 부른다면서 가게 밖으로 내쫓아 버리더라고. 어머 세상에, 누구 말이 진짠진 모르지만 그 어르신도 너무 안 됐네요. 근데 그게 당신이 복권 안 산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말이야. 나도 그 할머니가 안쓰럽더라고. 그래서 복권 안 사고 할머니한테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사정을 들어봤지. 근데 뭐 내가 보기에도 누가 실수했는지 알 수가 없고 할머니 사정은 딱 하고. 그래서 복권 사려고 놔둔 10,000원을 할머니한테 드렸어. 밥이라도 한 끼 사드시라고. 누군가에겐 10,000원이 별거 아닐지 몰라도 그 어르신에겐 며칠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큰 돈이었어요. 할머니는 남편이 주는 10,000원을 받을 수 없다면서 몇 번 거절하다가 그냥은 받을 수 없으니 좀 전에 복권 가게에서 사서 주머니에 넣어둔 즉석 복권을 줬다고 합니다. 그럼 그 할머니가 준 복권은 긁어봤어요? 바빠서 아직 못 긁어봤는데 이따가 씻고 한번 해봐야겠다. 여보, 이거 1등 상금이 얼만 줄 알아? 20억이래. 20억이요? 와, 그 돈이면 우리 빚 갚고도 남겠네. 그러게, 1등 되면 빚도 갚고 집도 다시 사고 우리 혜원이 유학도 보내주고 아유, 할 게 너무 많다. 상상만 해도 행복하네. 저는 남편이 성격대로 또 착한 일을 하고 왔구나 생각했고 그날의 일은 그대로 잊혀져 갔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정도가 지났죠. 남편은 늘 잠이 부족했어요. 낮엔 남의 집 운전기사로 일하고 밤엔 배달을 뛰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런 남편이 항상 걱정이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집에 들어올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들어오지 않아 저 역시 잠 못 들고 있었습니다. 밤 1시가 지나자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혜원 아빠, 지금이 몇 시인데 아직도 안 들어와요. 무슨 일 있어요? 오늘 배달콜이 유독 많네. 미안해, 아까 전화하려고 했는데 도통 틈이 안 나가지고. 아무튼 여보, 나 이거 하나만 더 배달하고 들어갈 테니까 먼저 자. 여보, 운전 조심해요. 알겠죠? 알았어. 걱정하지 마. 나 이제 출발해야 하니까 끊을게. 곧 들어올 테니 먼저 자라곤 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들어오는 걸 봐야 안심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한 군데만 더 배달을 하고 들어오겠다는 남편은 1시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었어요. 몇 군데 더 돌고 오는 건가 싶어 기다리고 있는데 또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원중 씨 보호자 되십니까? 남편의 번호로 온 전화였지만 목소리는 그가 아니었습니다. 난생 처음 들어보는 낯선 남자의 다급한 목소리에 저는 심장이 철렁하고 내려앉았죠. 누구세요? 제가 김원중 씨 안사람인데요. 혹시 우리 남편한테 무슨 일이 생겼어요?
김원중 씨가 지금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얼른 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거실에서 나는 큰 소리에 잠들었던 딸 혜원이도 깨서 거실로 나왔고 저희 둘은 택시를 잡아 타고 남편이 있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 안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로 남편이 무사하기만을 바랬죠. 하지만 병원에 도착해보니 남편의 상황은 너무 심각했습니다. 저와 전화를 마친 뒤 마지막 배달을 하려고 오토바이를 몰고 나갔다가 사고를 당한 겁니다. 남편은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트럭과 그대로 충돌해 몸이 튕겨나가 버렸고 특히 머리가 크게 다쳤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수술실에 누워 있었어요. 의사들은 몇 시간 동안 사투를 벌였지만 끝내 남편은 다시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가장으로서 마지막까지 몸을 갈아 넣으며 버틴 삶이었지만 남은 거라고는 줄어들지 않은 빚뿐이었어요. 남편의 장례까지 치르고 나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라 예전에 했던 피부관리사 일은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는 사람을 통해 겨우 청소하는 일자리를 구했지만 어떻게 된 게 아낀다고 아껴도 형편은 더욱 어려워지기만 했습니다. 딸을 대학에 보내려면 입학금이라도 마련해둬야 하는데 이대로 가다간 아무것도 못해줄 것 같아 죄책감이 가슴을 죄어왔죠. 이런 사정을 가까이서 보고 있던 딸이 하루는 이러더라고요. 엄마, 나 꼭 이번에 대학교 안 가도 돼. 나중에 사정 좀 나아지면 그때 다시 공부해도 안 늦어요. 혜원아, 너 그게 무슨 말이야? 왜 대학을 포기해? 엄마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입학금 해줄 거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공부 계속해. 안 그래도 갑자기 이런 사정이 돼서 미안한데 네가 그런 말 하면 엄마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 줄 아니? 엄마, 우리 집에 빚도 많은데 나도 바로 일구해서 돕고 싶어. 얘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요즘 대학교라도 안 나오면 어디 취업하기나 쉬운 줄 알아? 그리고 장학금 받아서 갈 수도 있잖아. 혜원아, 우리 포기하지 말자. 딸에겐 그렇게 말했지만 내심 걱정은 됐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집 보증금 일부라도 빼서 대학 등록금을 만들어두려고 지금보다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결심했죠. 마침 그때 살던 집이 계약도 끝나가는 상황이라 어려움 없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이사가기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짐을 싸고 있는데 옷장 한 구석에 남겨진 남편의 옷 몇 벌이 눈에 들어왔어요. 다른 건 다 정리를 했는데 그건 깜빡한 것 같았죠. 그 옷은 남편이 배달을 할 때 입던 바지 몇 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옷 군데군데가 해지고 많이 낡아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그동안 잘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 옷에 밴 남편의 땀 냄새와 체온에 차마 제 손으로는 직접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딸에게 옷 정리를 부탁하고 다른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딸이 뭐 대단한 거라도 발견한 것 마냥 제게 다가왔습니다. 딸이 내민 건 다름 아닌 즉석복권이었습니다. 그걸 보자마자 언젠가 남편이 말해주었던 이야기가 퍼뜩 떠올랐죠. 항상 가던 단골 가게에서 만난 한 할머니를 도와주고 받은 바로 그 복권이었습니다. 너희 아빠가 주머니에 넣어두고 깜빡했나 보다. 이거 1등 상금이 무려 20억이라고 그랬었는데. 20억? 엄마, 지금 긁어볼까? 뭐라도 나오면 좋잖아. 조금이라도 받으면 아빠가 준 선물인 거야. 엄마 동전 있지? 저는 주머니에 있던 동전 하나를 꺼내어 복권의 가려진 부분을 천천히 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칸을 긁어냈을 때 제 손은 의지와 다르게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지켜보던 딸도 어딘가 상기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뭐야? 이거 1등 아니야? 세상에, 정말 1등이잖아. 엄마 어떡해, 이게 꿈이야 생시야. 엄마 이거 1등이라고. 역시 아빠가 준 선물 맞나 봐. 우리 20억 당첨이라고. 저는 심장이 멎는 듯했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앞에 일어난 일을 믿을 수가 없어서 눈을 크게 뜨고 다시 한번 복권을 확인했지만 몇 번을 보고 또 봐도 1등이 확실했습니다. 무려 20억 원이라는 큰 돈이 생긴 겁니다. 딸은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저를 바라봤고 저는 먼저 간 남편이 눈앞에 아른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복권을 꼭 쥔 채 그 자리에서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는데 먼저 이성을 찾은 딸이 침착하게 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검색했습니다. 딸이 알아본 바로는 즉석 복권은 당첨되면 1년 내로 상금을 가져가야 했습니다. 남편이 이걸 받은 지는 다행히 7개월 전이었죠. 딸은 울먹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부자 됐어. 엄마 더 이상 고생 그만해도 돼. 이 돈으로 남은 빚 싹 갚을 수 있잖아. 그치? 그래. 이거면 빚이며 혜원이 네 등록금도 해결할 수 있고 집도 좋은 곳으로 다시 알아볼 수 있겠다. 엄마, 진짜 아빠가 우리 둘이 남은 건 마음에 걸려서 마지막으로 선물을 주고 간 건가 봐. 우리 아빠 진짜 대단하다. 저희는 다음날 이사를 하자마자 짐 정리도 미룬 채 상금을 찾으러 갔습니다. 큰돈이 들어오자 저 역시 딸처럼 기뻤죠. 이게 다 남편이 주고 간 거란 생각이 들긴 했지만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계속 찜찜했습니다. 남편이 해준 이야기대로라면 이 복권의 원래 주인은 남편이 아닌 폐지를 줍는 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대로 그냥 넘기진 않았을 것 같았어요. 제가 표정이 어두운 걸 본 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우리 이제 돈도 생겼는데 왜 그렇게 표정이 어두워? 다른 안 좋은 일 있는 거 아니지? 아니야. 엄마가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그래. 저는 딸에게도 제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난 딸은 말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한번 찾아가 보기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가서 말씀드리고 이 돈의 일부라도 좀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네 아빠도 그걸 원할 것 같고. 그래, 엄마 마음 편한 대로 해. 난 엄마 결정 따를 거야. 저는 며칠을 더 고민한 끝에 상금의 일부라도 전해주고자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 복권을 준 노인을 찾아야겠다 생각하고 남편이 늘 복권을 사던 단골 가게로 갔습니다. 거기서 만났다고 했으니 뭔가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가게에 도착하자 사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여기 사장님 되시죠? 저 뭐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물어보세요. 어쩐 일로 오셨을까? 좀 오래된 일이긴 한데요. 한 7개월쯤 됐을 거예요. 폐지 줍던 할머니가 돈을 더 낸 것 같다면서 사장님이랑 실랑이가 붙은 적이 있다던데 그 일 기억하세요? 가게 사장은 한참 생각하더니 이내 무슨 일인지 떠올랐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 그때 그 일? 기억하다마다.
아유, 그 일 생각하면 아직도 내가 억울해서. 아니, 내가 뭐가 아쉽다고 그 노인네 돈을 가져가겠어? 아니, 근데 그건 왜 물어보는 거예요? 그 할머니 기억하세요? 그분이 요즘도 오시나 해서요. 그 노인네도 우리 가게 단골이라 당연히 알죠. 그리고 이 근처 상가 사장들도 다 알아. 항상 여기서 폐지 주워다 팔고 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꼬박꼬박 즉석복권 사던 사람이라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면서도 복권은 꼭 사길래 내가 한 번은 당첨도 안 되는 거 왜 맨날 사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당첨되면 그 상금 몽땅 자기 딸 주려고 사는 거래. 아, 근데 그 노인네 최근엔 좀 안 보이네. 슬슬 올 때가 됐는데. 안 오신다고요? 아, 저기 사장님, 혹시 할머니 사는 동네도 아실까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가끔 폐지 줍고 돌아가는 거 보면 저쪽 달동네로 가는 것 같긴 합디다. 저는 복권 가게를 나와 가게 사장이 알려준 달동네로 향했습니다. 좁고 가파른 골목, 오래된 작은 집들이 옹기종기 붙어있는 곳이었죠. 올라가는 길엔 혼자 사는 노인들이 하나둘 모여 앉아 있었고, 저는 그 어르신들께 복권가게 사장이 말해준 인상착의를 들려주며 한 번 더 물어봐서 할머니의 집을 알아냈습니다. 다 낡아서 곧 부스러질 것 같은 대문을 열자 그 안엔 젊은 여자 몇 명이 집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저를 발견하고 말을 걸었어요. 저기 어떻게 오셨죠? 아, 여기 사시는 할머니를 뵈러 왔는데요. 폐지 주시는 분 맞죠? 네, 맞긴 한데 어떤 관계시죠? 혹시 가족이신가요? 아니요, 가족은 아닙니다. 근데 할머니가 안 계시나 봐요? 무슨 일 때문에 오셨는진 모르지만 할머니 만나러 오신 거면 늦으셨네요.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자식도 없이 혼자 사시던 분이라 구청 직원인 저희가 대신 집을 정리하는 중이고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겨우 찾아왔는데 헛수고였던 거죠. 저는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발길을 돌려 집으로 가려는데 문득 벽에 걸린 낡은 액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액자 속에는 젊은 여자가 꼬마 여자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고 그걸 본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사진 속 작은 여자아이는 분명히 어린 시절의 저였고 그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은 그토록 원망만 하며 살았던 저희 엄마였습니다. 저는 제가 어린 시절 엄마와 함께 찍었던 사진이 왜 이 집에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 정리를 하고 있는 구청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바쁘신데 죄송하지만 이 사진이 뭐죠? 혹시 이 집에 살던 할머니와 연관이 있는 건가요? 아, 그거요? 할머니가 제일 아끼던 사진이에요. 할머니가 딸이랑 같이 찍은 마지막 사진이자 유일한 사진이라고 얼마나 아끼셨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은 건들지도 못하게 하고 날마다 닦으셨다니까요. 거기까지 듣자 확실해졌습니다. 여기 살던 폐지 줍는 할머니는 바로 저를 할머니에게 맡기고 단 한 번도 찾지 않은 저희 엄마였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마음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미어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럼 이분께선 평생 혼자 사셨던 거예요? 네, 제가 알기론 그래요. 오며 가며 들은 이야기지만 할머니도 사정이 참 딱하더라고요. 남편 돌아가시고 이러다간 딸까지 굶어 죽을 것 같아서 시골에 있는 시댁에 어린애를 맡겼대요. 돈 좀 벌면 데리러 가려고 했고요. 근데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서 데리러 가지도 못했는데 딸이 너무 보고 싶었나 봐요. 참다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딸이랑 살려고 다시 내려가 봤더니 시골집도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대요. 그때 힘들었어도 계속 같이 살았어야 했다고 할머니가 항상 후회하셨어요. 자기가 너무 늦게 내려가서 딸 잃어버린 거라고 우셨죠. 딸 찾으러 다시 찾아갔었다고요? 그 시골에? 네. 아무튼 이 할머니 인생도 참 안 됐어요. 그렇게 딸 잃어버리고 돌아가시기 전엔 치맥기도 좀 있었는데 그래도 항상 딸한테 줄 거라면서 즉석복권을 사셨거든요. 당첨도 안 되는데 돈만 생기면 사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난생 처음 느껴보는 감정에 목이 메어왔습니다. 남편이 그 노인을 도와준 일도, 그리고 이제야 발견된 이 복권이 하필 우리 손에 들어와 당첨까지 된 일까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저 우연이라고만 하기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힘이 작용한 것 같았죠. 평생 저는 엄마에게 버려졌다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가난을 핑계로, 형편을 핑계로 결국 저를 떠났다고만 생각했죠. 그래서 원망과 서운함을 가슴속에 돌덩이처럼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엄마는 제 사진을 목숨처럼 간직하며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딸에게 미안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내려고 딸을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 하나로 죽기 전까지도 당첨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복권을 사모았고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제 안에 있던 원망이 서서히 눈물로 녹아내렸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엄마 역시 끝까지 저를 사랑했구나. 그게 엄마가 나를 향해 할 수 있는 마지막 방식의 사랑이었구나.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챙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생에 벌어진 갑작스런 일들로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복권 상금으로 남아있던 빚을 모두 청산할 수 있었고 딸의 학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늑하고 깨끗한 새 집을 마련할 수도 있었죠.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작은 땅을 하나 샀는데 운 좋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땅이 개발되면서 더 큰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모든 게 남은 가족을 걱정한 남편의 선물인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이 옷주머니 속에 넣어둔 복권이 아니었다면 저를 버렸다고만 생각했던 엄마의 진심도 몰랐을 거고 20억이라는 큰 돈을 가질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돈을 개인적인 일에만 쓰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돈이라는 게 내 배만 채우라고 있는 게 아니다며 나눌 수 있을 때 나누면 그게 진짜 복이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후원하던 보육원에 꾸준히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처럼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들을 위해서도 작은 힘을 보태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제 삶이 단순히 살아남기 위한 하루하루에서 벗어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삶으로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딸도 달라졌습니다. 아빠의 갑작스런 죽음과 힘겨운 생활로 많이 지쳐 있었는데 이젠 마음의 짐을 덜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언젠가는 사회에 나가 아빠처럼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다고 말하는 걸 들었을 때 저는 마음속 깊이 뿌듯함을 느꼈어요. 저는 이제 다시 일상의 기쁨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를 지나고 나니 딸과 함께 가볍게 산책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같이 식사를 하는 평범한 순간들이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직도 가끔 남편이 떠난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지만 그가 남긴 따뜻한 마음과 가족을 지켜주려던 모든 기억이 저를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남편이 만들어준 평범한 일상 속 작은 기쁨들을 놓치지 않고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남편이 제게 준 진정한 선물임을 매일 느끼면서 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